지금은 아직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주식하면서 마이너스 10% 미만 손실은 우습잖아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죠. 작가님도 배당주 투자 좀 하시나요? 항상 고배당,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몇 년 동안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었어요. 분산 투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걸로 뭐 리밸런싱해서 트레이딩하고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을 길게 봤을 때 긍정적인 네.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좀 주가 흐름이 이 55,000원까지 내려왔는데 조금 올라갈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역사적인 PBR 저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음, 알기로 1.0인가 뭐 그 정도였거든요. 지금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검증된 밸류에이션 저점을 찍으면 싸서라도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순서로 봤을 때 더 빨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고 조정이라든지 혹은 뭐 서버향 수요 뭐 DDR5의 그러니까 믹스가 개선이 된다든지 그런 더 좋아지기 위한 소식이 들리면 좀 더 빨리 찾아올 거고, 그러니까 주가의 변곡점이 좀 더 빨리 찾아올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찌 됐든 삼성전자 적자를 내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흑자를 꾸준히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간에 흑자를 내면서 BPS가 더 쌓일 거예요. 그러니까 BPS가 더 커질 거예요. 그러면 그 BPS 레벨이 높아지다 보면 지금의 주가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의 역사적 저점을 만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져서 더 빨리 오르던 아니면은 BPS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누적이 돼서 역사적인 저점과 만나서 다시 오르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도 삼성전자 물려있지만 샀던 이유가 밸류에이션 최저점만 기다리다가 한 몇 번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제가 더 일찍 들어간 거고, 사실 저도 음, 지금 손실이죠. 최근에 요 며칠 더 빠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9%인가 그 정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주식하면서 마이너스 10% 미만 손실은 우습잖아요. 이 정도는 음, 견딜 수 있어야죠. 그래서 아,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저점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내려오긴 했지만 역사적 네. 저점 수준은 아니지만 그 과거를 보셨을 때 그 역사적 저점까지는 내려왔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네. 그 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에 들어가신 거군요. 네. 아, 왜냐하면 그 반도체도 특히 메모리 쪽이 더 주력일 때 사이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이해한 투자자들이 저점이 가기 전에 미리 사다 보니까 진짜 저점을 안 찍고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마 음, 제일 안 좋았던 시기가 2015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2015년 중반에 그냥 차트로만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아마 그 밸류에이션 상의 저점을 찍고 올라갔을 텐데 그 이후로는 사이클이 어느 정도 고착화가 되면서 어, 중간에 다시 이제 거기까지 안 가고 올라간 경우가 한 두세 번 있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런 부분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조금 넓혀가지고 전체 증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네.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되게 많고 악재들도 많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많지만 정말 아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 초에 갑자기 막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네.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경우의 수가 충분히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막 저점으로 막 내려가지 않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어떤 논리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흘러갔던 거를 봤을 때 앞으로도 말도 안 되게 흘러갈 가능성이 없거든요. 코로나가 터질지 아무도 몰랐어요. 음, 코로나 때문에 증시가 대폭등할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생겨서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거라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네. 부동산이 뭐 이렇게 몇 년 사이에 몇 배씩 올랐다가 지금 갑자기 또 호가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알았다고 한 사람들은 그냥 한 의견을 유지하다가 그게 맞아진 시기에 그냥 그쵸, 유명해진 거지 그쵸. 미리 해결을 얘기하시는 예측한 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네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 그 변곡점에서 맞추는 게 아니라 미리 한 6개월, 1년 전부터 하락할 네.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각광을 받는 거고. 아마 빨리 시작한 분은 3년 넘게 5년 넘게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하셨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땐 진짜 좀 만약에 또 원화채굴이 요즘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막 월급, 네. 부업 이렇게 해서 현금 많이 늘려야 된다. 네. 뭐 진짜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조금씩은 진짜 매수해가는 관점. 삼성전자 이 정도면은 또 뭐 조금씩 매수해가는 관점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작가님 그 이제 4분기 또 들어오면서 네. 연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좀 배당주도 좀 관심이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그
작가님도 배당주 투자 좀 하시나요? 예전엔 좋아했었어요. 제가 어. 초보일 때는 배당주를 선호했었어요. 음. 그때 제가 처음 집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좀 더 많이 받아 가지고 제가 여력이 있는 것보다 많이 받아서 아. 주택담보금리보다 더 많은 배당을 주는 배당주 어. 위주로 이렇게 사 보고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초보일 때. 이게 좋아했었는데 음. 요즘은 그러니까 지금 배당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그러니까 지금 그 배당 수익률 순위 쫙 매겨 보면은 금융 섹터밖에 없어요. 음. 은행, 증권, 보험. 근데 인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연말 찬바람 불면 배당주 좋다고는 하지만 현재 보유 중이고 물려 있는 종목에 대한 물타기용 현금을 제외하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금 집행 계획을 세웠을 때 이건 물타기를 하려고 지금 꽁쳐 두고 있어. 그거 제외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 그러면은 배당주로 플러스 알파를 추구해 보는 건 괜찮을 것 아. 같은데 아 또 그 주력 주식에 물타기 하는 분량 외에 예. 근데 아. 그런 돈이 남아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굴까요? 그러니깐요. 예. 그리고 그 더 거기다가 싣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를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성공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분명히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배당주 수익 내서 뭐 그거를 그러니까 옮겨 타자 그게 사실 그렇게 전체 계좌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응은 아닐 거예요 아마. 만약에 진짜 남는 돈이 있다. 뭐 그러면은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게 배당주는 그 고질적인 부분이 있어요. 배당락 부분인데 항상 그 연말에 배당 기일 지나면은 주가가 BPS 감소분만큼 빠졌어요. 배당을 주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자본만큼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오히려 배당 기일 전까지 그냥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를 어. 취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아니면은 배당락 이후에 사신다든지.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배당주 또 애증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음. 대신증권인데 어. 대신증권은 항상 고배당주였어요. 그리고 음. 아마 작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몇 년 동안 배당금을 줄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배당주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예전에 그 대신증권을 한 2년 반인가 정도 보유를 하고 배당만 한 3번 받고 본전치기 정도로 하고 투자에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근데 투자 아이디어는 배당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때 나인원 한남 그 분양 관련된 거였었는데 그 분양권이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부러지면서 한번 손절이 아니라 인제 실패하고 본전보다 쪼끔 더 한 2년 반 보유했는데 한 10% 정도 그 수익이 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냥 실패한 투자였었는데 그러고 한 2년 정도 뒤에 대신증권 투자 아이디어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본 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신증권 투자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워낙에 고배당주다 보니까 항상 배당락 폭이 좀 컸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배당락 팍 꺾이고 그러면은 1-2 월까지는 오히려 주가가 좀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전에 2년 반을 보유를 하면서 그 현상을 지켜봤었어 가지고 작년에 투자를 할 때는 대신증권을 배당락 이후에 1 월, 2월 고때 어. 집중적으로 왕창 샀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해에 제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맞아떨어지면서 좀 큰 수익을 내고 나왔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음. 그래서 만약에 배당주를 좀 오래 지켜본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고배당주 중에서 배당락 폭이 특히 큰 기업들을 연초에 사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당주가 좀 주력은 아니고 네. 조금 현금 여유가 많을 때 좀 할 수 있는 병행할 네네네. 수 있는 거. 네. 예. 또 아까 저희 증권주 잠깐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나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인제 배당락 이후에 매수를 하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음. 네. 그러면은요 작가님 만약에 작가님께 그 한 1억 정도의 현금이 뿅 하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화학, 반도체, 식품, 조선,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네. 쪽에는 삼성, SK 하이닉스 요런 거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1억 정도의 여유가 생기셨습니다. 그럼 네. 이걸로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거예요? 아.
일단 생각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네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냥 가정법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개인 네. 투자자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뭐 예상치 못했던 목돈이 생겼어. 근데 음.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에 어떤 심리적으로 다운돼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음. 본능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더 싸니까 괜찮겠네? 근데 공부는 안 되어 있어.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분산 투자는 안 할 것 같고요. 자잘한 전략 세우고 뭐 이것저것 샀다가 뭐 그걸로 뭐 리밸런싱해서 트레이딩하고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목돈이 크게 나왔으면은 오히려 요즘처럼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직하게 투자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사실은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스마트하지 않은데 스마트해 보려고 하다가 엇박자 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식의 급하게 가용 가능한 목돈이 생겼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간은 무조건 길게 봐야 되고요. '내가 이걸로 최소 1년 반 이상은 보유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딴 걸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자잘하게 수익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크게 버티고 크게 버는, 그러니까 무겁고 심플한 전략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수 없기 때문에 살 만한 섹터들도 있고 내년에 꽤 좋아질 것 같아서 살 만한 섹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하나를 찾으셔서 공부를 해서 찾으셔서 그냥 거기 왕창 싣고 기다리세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음. 중간에 피하기요. 마음고생은 분명히 할 거예요. 아 음. 뭐 이 주 뭐 다른 섹터 올랐다가 또 요거 올랐다가 이러면서 '아 저거라도 미리 좀 깔아 놓고 샀으면 좋았겠는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확신을 주는 섹터에 음. 왕창 몰아 넣고 엉덩이로 깔고 버티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1년 반 정도요. 최소 1년 반? 어. 제가 1년 반 말씀드린 이유는 아마 1년 안에 좋아질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지금부터. 예. 그래도 어. 1년 반은 버틸 거라는 각오를 하 해야지 중간에 인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견딜 수가 있거든요. 음. 그럼 2024년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라 보시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고른다라고 했을 때 뭐 환율 수혜를 본다든지 인플레이션 수혜를 본다든지 또는 어 더 이상 싸질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든지 그런 종목들을 일단은 공부해서 찾으셔야 될 거고, 근데 인제 그 찾았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무겁게 싣고 기다리는 거. 그게 한 좋지 2-3 않을까. 개 정도면 괜찮을까요? 2-3 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고. 예.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까 저희 뭐 여러 개 이야기했었잖아요. 증권이나 반도체 이런 거 그냥 지금 왕창 사서 음. 한 2-3년 목표들 각오로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본업에 집중을 해요. 음. 모아서 돈 뭐 생기면 더 넣어요. 그렇게 하면은 아마 2-3 년이 되기 전에 좋아질 거예요. 그 의미 있는 수익이 날 거예요. 와 증권하고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거 많이 소외된 주식이잖아요. 반도체는 음. 몰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그러니까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 지금은 수많은 관심을 가지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기인 것 같고, 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새로 진입하는 분들은 그 사람분들보다는 더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어. 예 그래서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증권주는 진짜 소외가 요즘 아무도 관심이 없고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왕창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가격적인 예. 면에서는. 그리고 뭐 증권주는 또 좋은 게 배당도 주니까. 많이 줘요. 예. 엄청나게. 많이 주니까 한 괜찮고. 7-8%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요. 예. 많게 주는 건 9% 넘어가는 것도 봤어요. 근데 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만약에 부동산 PF 쪽이 좀 안 좋아 가지고 그 부분에서 감익이 생기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러면 인제 그 지금 배당 수익률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작가님 오늘 너무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터뷰 질문을 다뤄보긴 한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뭐 빠뜨리신 주제 같은 거 좀 적어 놓으신 것 중에 못하신 거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지난번에 제가 불러 주셔서 그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은 뭐 사팔사팔 잘해 가지고 요거 수익률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본업에 집중을 하고 최대한 절약해서 투자금 자체를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찰리 먼거 이야기. 저번에도 이 똑같은 이야기하고 나왔었나? 그건 기억 안 나는데 찰리 먼거와 관련된 책을 제가 보다가 명언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아마 이게 그 주총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라고 하면은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이죠.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다해 역풍과 순풍에 대응하다가 음. 수년이 지난 후에 결과를 가져갈 뿐이다. 처음 라고 이야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머리를 숙이고 너무 좋은데요. 네, 머리를 숙이고 최선을 어. 다해서 역풍과 순풍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산 증식이 돼 있는 거예요. 어. 그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빈말로 이런 소리를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쉽지는 않은데 요거를 저희가 한번 실천을 해 보시면 어떨까. 음. 며칠 전에 태풍 왔었잖아요. 제주도 같은 어. 경우에는 직방으로 왔었거든요. 어. 그리고 뭐 역대급 태풍이 될 거라고 그래 가지고 다들 제주 사는 분들이 엄청 걱정이 많았어요. 태풍 온 그날 밤에도 다 막 엄청 덜컹덜컹거리고 시끄럽고 무섭고 그랬는데 그거를 제가 능력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금융시장도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자연재해처럼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들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게 기다리셔도 성과는 충분히 낼 수 있다. 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명언이십니다. 네. 그 그래서 문구 책에 꼭 써 주세요. 아 네네. 너무 네. 좋은데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의 저자이신 여신욱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